미켈란젤로가 교황과 사이가 틀어졌다. 사이가 틀어져? 미켈란젤로 한 번은 알았다고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라도 그 돈 내가 보내줄게. 막 이러고 신경질 냈단 말이 있어. 저는 이제 피에타 정말 좋아하는 게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띠를 두르고 있죠. 미켈란젤로 부오나티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 후회했다면서. 내가 뭐라고. 난 더 크게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아입니다. 네, 정말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네, 오늘 정말 추워요. 오늘 한 영하 10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바람도 꽤 불고 그래갖고 정말 춥고. 이제 남은 낙엽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한겨울이 왔습니다. 네. 손이 시려운. 그 와중에 뛰어나갔어. 와, 대단해요. 나는 안에서도 잘 안 뛰는데 겨울에 몸이 둔해져서. 겨울 런의 필수품은 무엇입니까? 장갑하고 보자. 아, 반드시 있어야 돼. 목, 이런 워머.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해서 안 하는데, 오늘은 너무 여기가 시리긴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살까? 뭐 그 생각을 잠깐 하긴 했는데, 좋은 장갑과, 그리고 모자든지 아니면 귀마개. 근데 모자를 저는 선호해요. 왜냐면 머리도 시려. 아니, 모자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맞아. 들어가면서는. 여기 이제 좀 없거든, 이제는 점점. 그래서 뭐, 뇌혈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를 쓰면은 굉장히 방지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첫눈을 보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그런 날을 좋습니다. 즐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눈이 내리지 않고 10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한 그 동네에서 나온 천재 예술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올해 이제 공부를 그러니까요. 시작해서 이제 1년이 됐잖아요. 미술사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의 세계란, 학문의 세계란 너무나 넓고 깊어서 좌절을 많이 하며 진짜? 공부할 게 이렇게 많고 또 정말 세상에 위대한 예술가가 이렇게 많구나. 아니, 내가 좀, 나 이 정도는 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막상 또 공부를 시작하니까 내가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 그게 이제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잘 모를 때는 모르는 걸 몰라. 근데 공부를 좀 하면서 약간의 지식을 얻기 시작을 하고 경계를 넓혀갈수록 여기에 또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이런 게 있었구나. 자꾸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할 때가 중2, 중3 때 제일 많이 알고 대학원 2학기가 되니까 난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무식한 인간이었나 그러니까. 막 그러고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화들짝 놀란 파도 새로운 것이 나오는 작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켈란젤로는 뭐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죠. 맞아요. 사실은 뭐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어도 미켈란젤로는 그냥 미켈란젤로.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르네상스 3대장 중에 한 명. 맞아요. 우리가 왜 저번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이런 거 있냐라 그랬는데 르네상스 3대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3대장이야. 다빈치, 그 다음에 라파엘로, 그리고 미켈란젤로. 셋 중에 누굴 제일 좋아해요? 이거 너무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인데? 저는 라파엘로도 좋고 미켈란젤로도 좋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 골라봐. 하나? 골라보셔. 그래도 미켈란젤로. 저도요. 네. 저는 그냥 단연코 미켈란젤로 제일 좋아합니다. 사실 다빈치는 그냥 예술의 분야에 국한하기는 워낙 이게 또 공사 다망하셔서 과학과 미술과 뭐 해부학 뭐 이런 데를 다 이제 넘나드느라고 예술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물론 우리가 마무리를 못 지시잖아 그분이. 그 마무리를 못 지면서 캔버스를 다 지고 다니셨대요. 내가 꼭 마무리할 거야. 그거 약간 내가 하던 거랑 비슷한데 이 책 꼭 읽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맨날 들고 다니고 막 이러고. 근데 언젠가 우리 한번 다빈치 이야기도 해볼 텐데 사실 이제 일 벌려놓고 수수 못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 천재잖아요. 다빈치는 뭐 소위 우리가 얘기할 때 르네상스맨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다방면에서 천재이신 분. 오히려 과학자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나이를 좀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예술가도 당연히 굉장히 뛰어난 예술가였지만은 과학자에 가까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라파엘로 같은 경우도 대단히 뛰어난 천재 예술가인데 너무 짧게 살다 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라파엘로는 이제 미술의 분야로 봤을 때 미켈란젤로는 회화, 조각, 그다음에 이제 일부 건축에까지 굉장히 이제 그 스펙트럼이 넓은 편인데 라파엘로는 회화에 매진한. 그래서 짧게 살았지만 회화로는 사실은 수백 점을 남겼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보다 작품 수는
사실 더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제 워낙 37살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젊은 나이에 죽었기 나이에서. 때문에. 예. 아니 그래서 그 예술사를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라파엘로가 오래 살았더라면은 예술사의 어떤 그 한 획을 긋는 완전히 전환점을 되는 그런 이제 작품들도 더 남겼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됐을 수 있다. 맞아요. 됐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이잖아 항상. 아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 라파엘로의 재능을 굉장히 미켈란젤로가 질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도 많이 하고 라파엘로가 뒤에서 뭔가 꾸미고 있어. 이제 교황 정 사람들과 라파엘로가 오래 살아서 그렇게 막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그걸 못 보나? 미켈란젤로가 속상해서 명이 좀 짧아지지 않았을까? 아, 그런가? 상대적으로 이쪽 명이 좀 줄어드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라파엘로는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존경하긴 했죠. 맞아요. 그리고 워낙에 싹싹하고 인품도 좀 이렇게 사근사근하고 좀 좋은 편이라서 교황하고도 좀 잘 지내고 네. 반면에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리고 그 삶도 녹록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격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다.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다빈치는 굉장히 밝고 몽상가적 기질이 있었다고 하면 인싸. 인싸죠.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좀 어둡고 내성적이고 영혼을 탐구하는 그런 맞아요. 예, 수도자적인 측면이 있었죠. 내 타입이야. 아, 근데 라파엘로가 아까 37살에 죽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그 당시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뭐 30세에서 40세 그 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영유아 사망률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영유아 시기를 거쳐갖고 살아남아서 성인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기대 수명이 60세 이상이었다고 해요. 근데 다빈치가 67세 뭐 평균적으로 사셨어요. 네, 평균적으로 그죠? 살다 가셨던 거고. 근데 뭐 꽤 오래 살았던 화가들이 많아요. 뭐 티치아노 같은 경우도 이제 80세 넘게 맞아요. 살았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87세, 8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니까 굉장히 그래도 뭐 오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작품들을 많이 보고. 볼 수 있고. 근데 사실 숫자로 보면 좀 사람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각이 42점, 회화가 이제 48점이라 그러면 뭐 회화가 그밖에 안 돼? 몇 개 안 되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것 중에 불완전한 미완성작도 꽤 있는데 사실은 그 라파엘로의 수백 점과 미켈란젤로의 수십 점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라파엘로도 아테네 학당 같이 거대한 작품도 남겼지만 사실 굉장히 예쁘고 그 그쵸. 벽에 그냥 쉽게 걸만한 사이즈의 작품도 많이 남겼는데 미켈란젤로가 이제 남긴 것들은 뭐 거대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치면 뭐 한 수백 개가 그렇지. 이제 이거 잘라보면은 수백 개라고 해야 될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40 몇 개라고 하는 게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미켈란젤로의 이제 뭐 삶, 이 개인적인 부분을 먼저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카프레제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거는 카프레제라고 하면은 뭐 카프레제 샐러드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나도 그 생각했었어. 네,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니고 토스카니에 있는 토스카나 지방의 한 도시의 작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원래 카프레제는 카프리 섬에서 먹던 샐러드라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카프레제라고 붙였던 거고 전혀 둘은 상관이 없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 나도 거기 그 카프레제인가 그래서 막 그랬었지. 집안은 그냥 유복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동네 행정관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뭐 집안이 어디 핏줄이다 어디에 핏줄이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많은데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왕실과 뭐 연이 닿았고 이런 건 다 루머인 것 같고요. 그냥 동네의 그 유지 집안. 근데 사실은 약간 귀족에 가까운 사실 나쁘지 않은 혈통이죠. 네, 근데 본인은 자기가 카노사의 핏줄이다 하고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그러니까. 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집안을 내가 좀 번듯하게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맞아요. 많았고 그게 이제 평생에 걸쳐서 사실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는 뭐 처음에는 조각가로 자기의 정체성을 발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건축까지 어떻게 보면 예술가로서는 좀 완전체다. 라고 그렇죠. 보여지기도 하죠. 소네트 같은 거, 글 같은 거, 시 이런 것도 많이 썼더라고요. 맞아요. 문학적 소양. 이제 교양도 굉장히 풍부한 거죠. 이제 그 당시에 뭐 단테에 굉장히 심취했었다고 맞아요. 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일찍 인정받은 그냥 맞아요. 나중에 대기만성 뭐 나중에 후대가 알아줬어 이게 아니라 그거 너무 억울해. 그냥 당대에 이 사람 천재네. 그냥 천재네. 나도 알아, 너도 알아, 모두 다 아는 그냥 천재고 사실은 후배 화가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미 컬트적인 숭배를 받았다고 하고 뭐 나중에 가서는 교황청도 인정하는 공인 이제 예술가가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의 이 사람을 일 디비노 거의 신성한 사람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영예를 누리다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천재성이 이제 확 드러나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컬트적인 교주스러운 모습을 맞아요. 갖추게 되는데 일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피에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피에타를 완성한 시기가 미켈란젤로가 24살? 그러니까 너무 네. 어릴 때잖아.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감동적인. 피에타 보면 막 눈물 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5년쯤 있다가 또 완성한 것이 다비드상.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그냥 천재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돌을 깎는 것을 배운다고 그렇게 정말 돌을 떡 주무르듯이 하는 것을 다 알 수는 없는데 진짜로 엄청나게 그냥 타고난 거죠. 그렇죠. 네. 미켈란젤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 대리석을 이렇게 딱 보고서는 그 안에 형상이 나는 이미 보이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는데 맞아요. 그 숨어있는 형상이 그냥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뛰어난 천재를 아버지가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니 아버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천재성이 보이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천재성 쉽게 나오지도 않아 사실은. 이 정도 보이면은 키워줘야지.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 그래서 이제 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버지도 이제 자기 집안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겠죠. 우리 집안이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게 문제인 거야. 그 아버지가 그게 문제였던 그렇죠. 거야. 아버지의 그 아쉬움, 내가 못 이룬 것을 우리 아들만은이라고 하면서 큰아들을 봤더니 큰아들은 저는 그냥 수도사가 되어 소박하게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똘똘해 보이는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처음부터 똑똑했으니까 얘는 꼭 공부를 시켜서 이제 금융이나 이런 걸 시키려고 했는데 애가 나는 돌을 다듬을래요 그랬으니까 처음엔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해요. 근데 집안이 나쁘지는 않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허세에 굉장히 가득 차 있었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하고 다녀야지 뭐 이런 거 씀씀이도 좀 큰 편이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능력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형제들도 5형제잖아요. 그중에 이제 둘째가 미켈란젤로였는데 다 변변찮어. 뭐 돈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도사가 된 형도 있고. 네, 동생도 하나 또 나중에 수도사가 되고 그리고 막내인가 걔는 이제 사고를 치고 다니고 뭐 맨날 뭐 도박하고 뭐 진짜 전부 다 이제 미켈란젤로가 돈 잘 버니까 빨대 꽂고 사시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조카까지 다 봐주잖아요. 조카 뭐 결혼 비용도 대주고 뭐 어쩌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의 가문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은 그 가문을 자기가 일으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강박이라든지 책임감이 굉장히 컸다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미켈란젤로의 생애 전반에 나타나는 어떤 이제 현상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본인은 극도로 검소한데 옷도 잘 안 사 입고 하루에 뭐 빵 한 조각 갖고 버티면서 살았다. 뭐 그러니까 뭐 그거 먹고 그렇게 막 조각을. 그치. 근데 본인한테는 굉장히 금욕적이었던 돈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사실 빵 한 조각 굉장히 많이 벌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도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은행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화는 냈지만 워낙 이제 아들이 재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얘는 정말로 화가로 대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도메니코 기를란다요라는 거기 이제 당대에 잘 나가는 화가의 문화생으로 들여보내는데 거기서 뭐 오래 있었던 건 아니고 그 유명한 메디치 가문 뭐가 돼야 돼? 식객이 돼야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메디치가의 주변에 머무르면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메디치가 이제 자식들과 어울리기도 하는데 그 당시 메디치가는 그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었다고 해요. 물론 그 가문의 친척들 그 가문이 또 몰래 낳은 사생아들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인들 뭐 화가들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이제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사실 미켈란젤로는 그림도 그림이지만 뭐 이런 시라든지 라틴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라틴어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어깨너머로 배우기도 하고 소양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은 굉장히 전인적인 예술가가 되는 그런 발판을 메디치가랑 마련을 했고 또 위대한 자 로렌초의 거의 뭐 아들처럼 또 한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자기도 로렌초 메디치를 존경하면서 살았었죠. 그런데 그 메디치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게만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미켈란젤로가 1534년에 이제 59살 그때쯤에 60 좀 안 됐을 때 피렌체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그다음부터는 가지 않고 로마에만 있었죠. 맞아요. 나중에는 이제 코시모 1세가 이제 좀 돌아오라. 그렇게 훌륭한 재능을 우리 피렌체 고향에서 써야 되지 않겠냐. 융숭한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아주 말년에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들고 늙었으니까 고향에 가야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않았던 거는 이제 본인을 붙들고 있었던 정말 거대 프로젝트. 성 베드로 성당 맞아요. 건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메디치 가문하고의 관계가 또 틀어진 것도 이제 메디치 가문의 흥망성쇠하고 사실은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527년에 이 사코디 로마 이후에 메디치가가 또 피렌체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 성 개축하고 뭐 이러는 것에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 메디치 공화파를 위해서 일을 한 셈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이제 메디치가가 피렌체로 오잖아요. 그 당시 이제 교황이 클레멘스 7세였었고 메디치가 뭐 사람이었고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메디치가의 반란에 합세했었던 그 무리 중에 한 명이고 그 당시 이제 이미 돌아와갖고 다 숙청하고 죽이고 추방하고 막 이러는데 미켈란젤로 저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살려줬죠. 사실은 그 전에 뭐 레오 10세하고는 친구였었고 어릴 그렇죠. 때부터. 그리고 클레멘스 7세가 그래도 미켈란젤로는 우리가 사면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면을 받아갖고 그리고서 이제 로마로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사실상 피렌체에 가는 것이 조금 본인의 어떤 신상에 불안정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피렌체가 뭐랄까 일단 사람들도 굉장히 성격이 성마르고 그리고 이리저리 뭐 메디치로 갔다 공화정으로 갔다가 메디치로 갔다 공화정으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기 피렌체에서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 이미 로마에 왔더니 나 빵빵하게 후원해 주겠다는 교황들이 막 들어서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교황 추기경 뭐 할 거 없이 후원자들이 줄을 서는 게 이제 미켈란젤로였고. 예, 그러니까 뭐 나는 로마에서 정착하려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피렌체인으로서의 긍지는 대단했던 것 같고요. 난 늘 피렌체 사람이야. 사실은 내가 피렌체에 묻히겠어라고는 죽기 이틀 전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거 가지고도 싸웠다며 로마와 피렌체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위대한 예술가고 이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국장급으로 어디서든지 이제 처리하려고 했는데 로마는 당연히 이제 로마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런데 이틀 전에 나는 피렌체로 가서 묻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카가 그걸 수습해서 이제 옮겨서 산타크로체 성당에 묻히게 되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은 로마하고 피렌체가 서로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고 시신을 그러고 싸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대단한 거는 돈으로 한번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서 자 얼마 벌었어? 얼마입니까? 근데 사실은 미켈란젤로가 얼마를 벌었는지는 잘 못 찾았어요. 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루도비코 밀라노의 이제 귀족 궁정에서 1년에 2,000 두카트를 받았는데 프랑스에 건너가게 되면은 프랑스와 1세가 또 그 이탈리아 빠이자 레오나르도를 워낙 이제 아끼는데 매년 35,000프랑을 받았다고 해요. 35,000프랑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 돈으로 지금 생각해도 만만치 않은 많아 보여. 일단 그렇죠. 그래서 다빈치는 늘 피렌체 시절부터 좋은 옷에 분홍색 망토에 엄청나게 좋은 말을 타고 이제 굉장히 용모를 꾸미고 거리를 다녔는데 패션의 완성은 뭐다? 얼굴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켈란젤로 얘기를 하지만 죄송합니다만은 대단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켈란젤로는 사실 알아주는 추남이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못하지 않았었던 예술가고 인정을 더 받았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은 많이 벌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늘 돈 달라고 편지를 쓰잖아요. 그렇죠. 얘야 돈 좀 얘야 돈 내놔라. 돈 보내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갖고 미켈란젤로를 한 번은 알았다고요. 내가 노예로 끌려가서라도 그 돈 내가 보내줄게. 막 이러고 신경질 냈단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편지에는 아버지 지금 보내는 돈만으로도 아버지는 귀족같이 살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나눠주면서 하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었음을 알 수 있고 사실 미켈란젤로의 그 역사 중에 미켈란젤로에 대한 기록 중에 재밌는 거는 미켈란젤로가 이런 시기에 교황과 사이가 틀어졌다. 근데 교황과 사이가 틀어지다니. 그러니까 사이가 틀어져? 미움을 받는 거 아니야? 교황형의 거의 황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 당시 카톨릭 시대였고 종교의 시대였는데 감히 사이가 틀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이거는 거의 내가 그거 아니냐?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내가 사이가 좀 틀어졌어. 지훈 박사가 트럼프에 대해서 좀 언짢게 생각하고 있어. 뭐 약간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약간 이런 거지만 이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다르죠. 교황이 야 제발 이거 나 좀 이 프로젝트 완성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고요. 뭐 이러면은 사실은 뭐 교황이 이제 애가 다른 거죠. 그쵸.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켈란젤로는 교황이나 되게 군주들과의 교제도 하찮게 여겼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아, 멋있어. 뭐 그리고 동시대 후배 작가들이 미켈란젤로님 그림이야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따라서 그리기도 하고 미켈란젤로의 조각을 패러디해서 자기 이제 작품에 조금씩 이제 부분에 이건 미켈란젤로의 그림 그 조각을 내 그림에 그려 넣었어. 뭐 이러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죠. 근데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본인한테는 그렇게 쓰질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써버릇했어야지 본인한테 좀 쓰고 하는데 맞아요. 약간 종교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으니까. 그렇죠. 미켈란젤로도 사실 사보나롤라의 영향을 받은 이제 예술가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책임을 지고 싶어하는 그런 의리가 있었다는 게 보여지는 게 미켈란젤로랑 거의 30년 같이 했었던 거의 뭐 비서라고 해야 될까요? 우르비노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물론 이제 미켈란젤로도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 성격을 다 받아가면서 일종의 매니저 역할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이랬는데 네, 일찍 죽어버리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미망인도 있고 거기에 이제 자식들도 있고 딸려 있고 하니까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망인과 자식들에 대해서 미켈란젤로가 책임을 져줬다고 그래요. 생활비도 보태주고 계속. 어마어마하다.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검소하고 엄격하고. 짠돌인데 근데 다른 사람들, 특히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지켜야 된다고 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었던 사람이구나. 뭐랄까 좀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 좋아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아,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가 사실은 책임감도 있고 또 어떤 면으로는 성격이 좀 강팍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비서가 더 중요한 의미인 게 그 당시에 사실은 잘 나가는 화가들은 대부분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수들도 있고 뭐 자기 제자들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부분은 같이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다빈치 같은 경우는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맞아요. 문화에 있었는데 베로키오의 그린 그림 중에 어떤 천사는 다빈치가 그려서 베로키오가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공동 작업 뭐 이런 위에 하늘은 조수가 색칠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평생 미켈란젤로는 그렇게 성공했는데 공방을 가지지 않은 그리고 이제 사실은 남이 자기 곁에 오는 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비서의 존재가 엄청나게 큰 거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렇죠. 자기의 작품에 남의 게 들어가 있는 꼬라지를 못 보겠고 이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통 생각을 했으니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 용납이 안 되는 완벽주의자라고도 해야 될까요? 그 완벽주의자가 보통 이제 성격만 완벽주의자인 사람 있잖아요. 실력은 완벽하지 그렇지. 않은데 성격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이제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게 그걸 볼 수 있는 게 24살에 이제 만들었던 피에타, 로마의 그쵸. 피에타죠. 뭐 거의 완벽한 이제 이상적인 미를 도대체 지상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성모 마리아 하면은 일단은 성경상에서 아들이 30대잖아요. 그 아들이 30대인데 이 너무나 그 천상의 미모를 가진 이 마리아를 창조해냈는데 미켈란젤로는 뭐 조수도 들이지 제대로 안 왔지만 사실 모델도 제대로 안 봤다 그래요. 보통은 이제 모델을 두고 누드 모델을 두고 이제 그 계속 데생을 하는데 나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머리가 산란해. 그리고 지금 이제 동네 돌아다니는 여자들 외모를 가지고 내 아름다움을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저 저작거리 여자들이 어떻게 마리아가 돼? 뭐 그렇죠. 사실은 라파엘로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그렸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미를 투사를 했는데 야 피에타는 근데 정말 이상적이죠. 너무 아름답죠. 피에타 정말 좋아해요. 네, 제일 좋아해요. 저도 뭐 피에타 좋은데 안타까운 거는 내가 피에타를 마지막으로 본 게 한 5년 전인가? 근데 굉장히 두터운 막에 근데 그 막이 또 되게 투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약간 기스가 난 것 같고 약간 그런데 그 방탄유리 이게 한번 공격을 심하게 당했잖아요. 맞아요. 1972년 우리가 태어난 해에 라즐로 토스라는 헝가리 출신의 지질학자가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죠. 망치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쓰는 돌을 깨는 망치로 와서 정말 무자비하게 피에타를 공격해서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막 눈꺼풀이 털어져 나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또 옆에서 있었던 관광객들이 그 돌덩이를 슬금슬금 다 주워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복원을 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지. 그럼 뭐 이렇게 돌 조각이 남아 있어야 그걸 갖다 붙이고 할 텐데
그래서 복원을 하지 말까? 이 사람들의 인간의 야만성에 대해서 그대로 이제 대대손손 보여줄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복원을 하자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자기가 사실은 가져갔었다. 그러면서 이제 슬금슬금 뭐 우체국에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을 모아서 안 되는 건 여기 뒤쪽에 있는 데서 이제 잘라서 복원을 시켰다 그러는데 사실 복원을 너무 잘했죠. 정말 아름답게 복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조각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이제 빛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그 성모 마리아의 옷 조각이라든지 베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너무 아름다움을 같이 느끼는데 그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걸 그렇게 보낸 사람들 우체국으로 익명을 해서 몰래 보냈을 텐데 다 잡아들여야 돼. 트래킹 해갖고 이 순간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계속 어떻게 지금 같으면 잡아들였을 텐데 그때 힘들었었나? 근데 저는 이제 피에타를 정말 좋아하는 게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근데 완전히 막 빠진다고 해야 되나 매스머라이즈 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결혼도 안 했었고 아기를 가졌던 엄마도 아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의 그 감정을 확 올라오게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 아름답게 천상의 그 여인처럼 그려놨는데 그 아름다움이 너무 비극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오열을 할지도 몰라. 이제 엄마로서 그 이제 세월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아니야 돌조각 주워간 사람들이 다 생각나면 더 화를 낼 수도 있어. 잡아드려야 되는데 막 그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 조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하는 게 띠를 두르고 있죠. 성모 마리아의 이제 옷에 띠가 있고 거기에 이제 피에렌체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걸 넣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언제 넣었냐라고 하는데 이제 하나의 해석 중에 가장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믿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 그 다른 조각가들의 조각 작품이 사람들이 저 조각 누가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켈란젤로가 들으면서 내 작품은 그렇게 놔두지 않겠어 라고 했고 또 그냥 미켈란젤로가 아니라 피렌체 사람이라는 걸 넣었다는 게 그 당시에 밀라노 사람들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서 밀라노 사람들이 아닌 피렌체인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도 들어가 있는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엄청 후회했다면서요. 내가 뭐라고 나하고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었지 않았는데 내가 뭐라고 거기다 이름을 새겨넣었을까 하고 후회를 했다는 루머가 있어요. 하지만 20대잖아요. 20대. 그치? 예. 20대 이렇게 솜씨가 좋으면 넣고 싶지. 난 더 크게 넣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폰트 크게 해서 저는 그렇지. 폰트 크게 해서 한글로도 넣고 영어로도 넣고 두 개 넣고서는 누구나 그 이름부터 먼저 보게 서울에 살고 있는 저는 알고 이러고서는 그런 거야. 우리가 보통 피에타라고 했을 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또 피에타를 2점 더 계획을 하고 하나는 미완성이냐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피에타는 이제 또 있기는 하죠. 사실 2개가 더 있는데 둘 다 거의 미완성. 하나는 좀 완성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고 하나는 거의 반쯤 시작했나? 그렇지. 론다인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건 거의 죽기 전에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면은 되게 미완성이래 갖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그 시점에 들어서는 미켈란젤로가 조금 다른 식의 생각을 했던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 우리가 보는 피에타라든지 다비드상이라든지 보면은 막 근육이나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아름답게 그렇죠. 막 미를 추구한다라고 딱 보여지게 막 해놨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조각에서 보이는 것들이 그런 조금 더 영혼이나 정신세계로 가까이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학자들이. 그거 자체만 지금 보면 사실 현대 작품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미켈란젤로를 가르쳐서 최초의 근대적 화가라는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이유는 최후의 심판.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대가 넘어서부터는 더 이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피에타, 로마의 피에타 보면 우리는 야 이건 정말 천상의 미야라고 그치. 생각을 하고 또 뭐 아주 천상의 미는 아니라도 미켈란젤로의 그 당시 젊을 때 그림을 보면 이제 여자들도 다 근육이 그치. 다 PT 받으신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 있는 건데 인간의 신체를 이상화된 맨날 운동하시는 분 김지훈 박사 같이 이런 사람들만 이제 그리는데 점점 갈수록 내가 지금 육체적인 미를 꼭 표현할 필요는 없어.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영혼에 대한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최후의 심판에 들어서면
너무 몸이 기괴해. 뭔가 비례가 맞지 않아. 원근법상으로도 이게 저렇게 배치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매너리즘 시기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바로 뒤에 오는 바로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러니까는 워낙 장수했기 때문에 미술 사조로서도 굉장히 많은 사조를 다 커버한 거죠. 오래 살고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 교황을 무려 9명. 9명을 그러니까. 거쳤다고 합니다. 교황들이 좀 명이 짧으신 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사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미켈란젤로 말년에 대한 책이었어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미켈란젤로 하면 사실 생각나는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초년에,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봤을 때 맞아. 초년 시기가 이제 많았잖아요. 피에타도 그렇고, 근데 말년 시기에 미켈란젤로는 무엇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사실 아는 사람은 당연히 알죠. 뭐 베드로 성당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교황과의 관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교황하고는 이제 막 드립다 싸우고 그리고 어떤 교황하고는 영혼의 절친 막 이렇게 지내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어갖고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지창조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리오 2세와의 애증의 관계 혹은 악연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그 두 분 다 성격이 만만찮잖아요. 다혈질이었고 율리오 2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교황답지 않은 교황이었죠. 전사교황이라고 불렀죠. 예, 그러니까 교황은 우리가 사실 지금의 이미지로 본다면은 평화를 우리 전 세계에 이제 전파를 하고 평화의 사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덕이 있고 막 이런 이미지인데 이분은 이제 내가 교황령을 조금 확장해 보겠어 막 이러고 갑옷 입고 나가시는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싸우고 전쟁터에 가고 야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분이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 내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꼭 토목공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 이거를 이제 건축을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율리오 2세였다. 그러면서 브라만테한테는 이제 총 감독을 해라. 그리고 라팔로한테는 이제 그 인테리어 디자인 같이 이제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려 넣어라.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영묘를 사실 맡겼잖아요. 미켈란젤로한테. 그래서 영묘를 거대하게 내 영묘는 멋지게 지어봐. 막 이래갖고 막 뭐 한 조각만 한 40점 계획을 하고 막 그러고 해서 막 신이 나갖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카라라에 가갖고서는 대리석을 막 파고 뭐 사고 이러고 있는데 그때 교황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살아생전에 영묘를 만들면 재수가 없다. 명이 짧아지나? 근데 그 얘기를 뭐 한간에는 브라만테가 했다는 얘기가 있어. 시기 질투 때문에 시기 질투도 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한정적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너무 많이 쓰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적어지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브라만테가 쏘사겨 갖고서는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야 올스탑. 근데 지금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주문도 해놨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일한 것도 있지. 그래서 아니 어쩌란 말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와갖고서 로마에서 반항을 했더니 야 영묘 그거 하지 말고 너는 천장화 그림 그려라.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열이 받아갖고 나는 조각가다. 그때만 조각가 정체성이 강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일 같은 거는 라팔로나 시키라고 막 신경질을 냈다는 뭐 일화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어쩌겠어. 교황이 하라는데. 그렇지. 그래서 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돈도 잘 안 주고 교황이 자기는 이제 드립다 뭐 하고는 있는데 막 그래서 막 둘이서 싸우고 어쩌니까 야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서는 이제 때려친다 그러고서는 도망가 버리죠. 그랬더니 또 교황이 한간에는 군대를 동원했단 말도 있는데 군대를 동원했다라고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루머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볼로냐까지 쫓아가서 직접 교황 성화가 이제 붙들어 오죠. 너 가만 안 둔다. 그래서 뭐 어쩌겠어. 끌려와야지. 그래서 이제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야, 이거 언제 되냐? 왜 그거 있잖아. Are we there yet? 뭐 이거 있잖아. 그거. 그래서 계속 물어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짜증이 나갖고서는 보지도 않고서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언제 돼?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끝나는 거예요. 막 그러고서는 시건방지게 답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이게 누적이 차곡차곡 돼갖고서는 빌드업이 된 상태에서 교황이 완전히 박이쳐갖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내리쳐렸다. 내가 맞고까지 이런 짓을 해야겠냐? 그래서 붓을 던지고 간다라는 진짜 피렌체 간다 막 그러고서 막 그러니까 그때는 교황이 사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야, 교황한테 사과를 받는 남자야.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남자의 악연이면 악연이고 인연이면 인연이고 또 애증의 관계로 탄생한 게 천지창조란 말이에요. 굉장히 프로덕티브한 관계였다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렇죠. 4년 걸렸잖아, 그것도. 천지창조 그때는 젊었었고 또. 뭐 두 분이 싸운 것은 굉장히 심심한 우리가 뭐 안 된 마음을 전하긴 합니다만 그 덕분에 나왔으니까는 뭐 땡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교황의 초상화는 라파엘로가 그렸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은 정말로 교황도 약간 퀭한 게 좀 미켈란젤로랑 닮은 면도 있어. 그 정말 교황의 성격이 사실 인간의 성격이 이렇게 그림에 잘 담겨질 수 있구나. 라파엘로가 이렇게 천재야를 보여주는 굉장히 대표작이기도 한데 율리오 2세의 성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치. 그림이라서 우리가 보고 있죠. 내가 율리오 2세였으면 라파엘로 괘씸한 놈을 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이뻐했는데 너를 나 이렇게 그려놓냐? 막 이러고서는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렇게 천지창조가 그려지고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536년부터 1541년 사이 사실 피에타를 만든 지는 40년 후죠. 그렇죠. 그 나이가 좀 먹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진행을 한 거죠. 이제 환갑이 넘었고 한 세대가 넘게 지났으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사실 젊었을 때 자기가 가장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 위대한 자 로렌초인데 로렌초가 1492년에 죽고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브루크에 걸은 것이 언제죠? 1517년. 그리고 라파엘로가 1520년이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라파엘로의 죽음으로 르네상스는 한번 이제 막이 내려, 하이 르네상스도 막이 내려라고 하는데 이제 뭐 레오 10세, 친하게 지냈던 레오 10세도 이제 고즈음에 죽고 로마의 약탈이 27년에 일어나면서 사실 60세지만 60세는 아까 평균 수명 60세 정도였다고 하니까 이미 60세를 넘었다는 건 상노인이고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다. 그치. 나는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을 피렌체에서도 보고 이제 로마에서도 보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달려든 그림이 최후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보았듯이 최후의 심판에 가면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그렇게 추구하진 않아요. 대신 이제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그 그림을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 이제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나 역시 심판을 받을 거야. 근데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들으면은 덕업을 많이 쌓으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너무 신앙심이 깊으셔서 그런지 자기 인간 세상에 대한 회의가 심해지고 종교적 믿음이 이제 강해져서 내가 이제 심판을 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모습도 굉장히 이제 심판을 받는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우리가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 아까 르네상스 3대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르네상스의 그림에서 기대하는 완벽한 조화 굉장히 아름다운 인물들과는 이제 그 차이가 거리가 있는 작품이죠. 그 평생을 굉장히 좀 비관적인 시각을 맞아요. 가지고 살았잖아요. 네. 미켈란젤로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본인은 해피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뭐 힘든 순간이라든지 역경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또 파티도 좋아하시고 그렇죠. 뭐 즐겁게 사셨잖아. 해피하게. 여자친구도 많고. 남자친구도 많고. 라파엘로는 다 개꽃미남이었고 뭐 쫓아내는 사람도 많았었고 근데 해피 밝고 또 이제 즐기다가 그렇게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빈치는 남자친구가 많고 라파엘로는 여자친구가 많고. 그런데 이제 미켈란젤로는 이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하시는 세상은 I hate people 뭐 이러면서 약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자기의 얼굴도 그렇게 흉측하게 그려놓고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율리오 2세와의 이야기는 사실 로스킹의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천장 거기에 이제 굉장히 잘 쓰여져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한 소설이고 제가 최근에 읽었다는 그 미켈란젤로의 말년에 관한 책은 거기는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의 말년에는 베드로 성당 건축에 그렇죠. 대한 것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 베드로 성당을 네가 좀 맡아서 계속해서 건축을 해서 완성시켜주지 않으련 하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파올로 3세 영혼의 단짝 교황. 이제 그러면은 그 아까 율리오 2세랑 이제 한바탕 했고 그때 젊을 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친구 레오 그 10세가 등장했다가 그 집 조카 클레멘스 7세가 하고 그다음에 클레멘스 7세 다음이 파올로 3세가 온 거죠. 네, 근데 파올로 3세는 아주 처음부터 미켈란젤로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해요. 무조건 미켈란젤로가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이 그 로마의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죠. 파르네스 가문 출신이었기 때문에 뭐 돈은 뭐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집안도 빵빵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성심성의껏 내가 다 후원해주고 스폰서를 대주리라.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의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뭐 나체가 나온다든지 뭐 이게 너무 불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다 막아줬던 사람이 사실 이제 파울로 3세였고 그만큼 둘 사이에 어떤 신이라든지 우정 이런 게 굉장히 돈독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저기 브라멘테가 시작한 저 성 베드로 성당 지금 쌍갈로가 하는 게 했던 그 만만치가 않게 지금 복잡해지고 돈도 많이 들고 거기서 횡령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좀 네가 맡아갖고선 해야 되지 않겠어? 하는데 거절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미켈란젤로가.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이미 70이다. 70이 하면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맡아가고 할 기력이 없다. 그리고 나 뭐 건축을 뭐 내가 뭐 따부시 배워보고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밖에는 할 사람이 없다고. 영혼의 단짝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자꾸 그래서 그러면은 하겠다라고 막고 이제 쌍갈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었던 뭐 인부나 뭐 책임자나 사람 다 자르고 다 이제 본인이 고른 사람들로 채워놔서 결국에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한 학자들도 있어요. 율리오 2세가 이제 막 다그치고 막 그래서 그래서 막 들들들들 볶아갖고 하는 그래서 일을 시키는 형이었다면은. 이 파울로 3세는 달래서 굉장히 영리해서 어르고 달래고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또 미켈란젤로가 가만 보면은 그렇게 성격이 괴팍하고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또 우쭈쭈 해주면 좋아해. 해갖고 결국에는 시켰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미켈란젤로한테 맡겨졌었던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미켈란젤로가 건축도 맡았으면 정말 성공적인 게 많은 게 그 피렌체에 가면 라우렌치아 도서관에 특히 이제 유명한 분이 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단을 미켈란젤로가 이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곡선미가 있는 계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단이다. 그리고 사실 메디치가의 경당이라고 할 수 있는 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산 로렌조 성당의 이제 파사드 그 부분도 그렇죠. 이제 미켈란젤로가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뭐 각종 이유로 비용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미완으로 남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이제 계획서가 남겨 있는 그런 걸 보면 미켈란젤로가 정말 조각에서뿐만 아니라 회화, 거기다 건축에까지 모든 분야를 다 이제 완전체라고 할 수 있는 천재죠. 어쨌든 성 베드로 성당은 미완이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완성은 못 시켜요. 완성은 그렇죠. 못 시키는데 그 돔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피렌체 가면은 브루넬스키의 돔 얘기를 하듯이 베드로 성당의 돔을 이제 미켈란젤로의 돔이라고 하는데 미켈란젤로가 완성시켜서 올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뼈대나 디자인이나 구조 같은 거는 사실 미켈란젤로가 해놓은 것들을 후대인 뭐 건축가 작가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맞춰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미켈란젤로의 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정말 아름다운 돔이죠. 너무 아름답죠. 보면 약간 파르스름한 색깔이 도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켈란젤로의 말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죽음은 정말 내가 피렌체에 돌아가서 죽겠다. 라고 이제 피렌체에 묻어다오라고 이제 했고 아까 사실은 그 율리오 2세의 영묘를 준비하면서 뭐 그 무덤을 너무 빨리 준비하면 뭐 운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도 한 70세 되면은 그렇게 더 많이 살 줄 모르고 자신의 이제 무덤을 준비를 해보죠. 이제 그때 준비를 했던 것이 그 피렌체의 피에타. 그거는 엄마와 이제 예수와 성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4명이 이제 붙어 있는 피에타의 형태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붙어 있고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니고데모,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몰약과 이제 향유를 가져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있는 그 작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내가 영묘에 써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건 이제 따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 명의 뭐 조각가나 건축가가 사실 그 도시를 바꿔놓는다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루넬스키의 돔 때문에 사실은 피렌체가 훨씬 더 빛나는 곳으로 만들어졌다시피 미켈란젤로가 이 베드로 성당의 돔을 디자인하고 뭐 그랬던 것 때문에 이 로마가 바뀌었다. 스카이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중세의 어떤 종탑 중심의 그런 이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베드로 성당의 이 둥근 돔이 딱 들어서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작은 규모의 어떤 성당의 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명의 예술가가 도시를 바꿔놓기도 하고 어쩌면은 나라를 바꿔놓기도 하는 거고 뭐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경이롭다. 물론 그런 사람은 몇백 년이면 한 번 나옵니다. 네, 아무나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술이 꼽히는 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무르익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공부를 쿠사마 야요이에 대해서 했는데 쿠사마 야요이도 물론 젊을 때부터 주목을 받긴 했지만 여러 가지 자기의 병이라든지 그런 걸 이겨내고 정말 세상이 다시 주목하게 된 게 그분의 66세 때였거든요. 사실 미켈란젤로도 사실 젊었을 때는 뭐 성격도 있고 은둔이라고 하지만 은둔이라고도 꼭 말할 수 없는 게 질투심도 굉장히 강해서 사실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서 브라만테 싫어, 라파엘로 싫어, 다빈치 싫어. 다빈치한테는 뭐 야 밀라노 사람이나 속지 뭐 피렌체 사람들은 너한테 안 속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라파엘로 너 내 방에 와서 자꾸 몰래 들여다보지 마. 출입 금지. 막 이러니까 쟤는 실력이 말이야 막 소묘가 정확하지 않아 막 이런 식으로 브라만테 뒤가 구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 죽고 자기만 남아서 그렇게 그 대단한 과업을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도 이제 또 정진을 해가는 그런 게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론다니니 피에타라는 게 론다니니 피에타를 보면 그냥 이제 우리가 처연한 그냥 형태인데 맞아요. 사실 돌덩이 같이 보이기도 하고 이게 형태가 반도 조각이 안 된 사실 미완성이라고 하기엔 시작은 하셨나? 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뭐 아까처럼 아름답지 않아. 애저녁에 이걸 그렇죠. 다 완성을 했어도 아름답지 않았을 것 같아. 그 아름다움까지 초월할 수 있는 것을 끝에 이제 이루셨다는 거는 이제 천재로 태어났지만 천재가 완성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미켈란젤로 가장 좋아하는데 평생을 비관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이탈리아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맞아요. 그가 남긴 작품들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사랑하고 그런 거 보면은 뭐 영원히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지 않을까 미켈란젤로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 뭐 로마에 가시거나 피렌체에 가시거나 정말로 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웅장한 작품에 우리가 경외심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제 또 잠깐 미켈란젤로의 어떤 삶과 내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지만 뭐 시간 관계상 미켈란젤로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에 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라파엘로라든지 여자친구 많으셨던 분 그러니까 라파엘로, 다빈치 다 이제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